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는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구체제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했죠. 혁명 당시 분노한 민중들의 화살바지가 된 것은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온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녀의 대표적인 발언으로 알려진 이 말은 사실은 잘못 알려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죠. 역사 속 격동기를 살았던 논쟁적인 인물 마리 앙뚜아네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태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원숭이 도시로 불리는 태국의 관광 명소 로프리에서는 굶주린 원숭이들이 폭증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했습니다. 54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향한 하마스의 공격은 2001년 9.11 테러 20건이 발생한 것과 맞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펼치는 군사작전은 죽음을 미하는 사람과 생명을 신성한 사람들 간의 충돌이며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우주 개발을 도운 중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품 조달이 연루된 중국 기관 5곳, 개인 6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해외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교 공간이나 제3국의 인사, 외국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한 뒤 이번 조치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제재 회피를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를 2023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했습니다.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가 최종 낙점되는데요. 이로써 솔트레이크 시티는 2002년 동계올림픽 이후 32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프랑스 알프 지방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솔트레이크 시티는 동계 스포츠 천국으로 기존 동계 스포츠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올림픽 개최지로 성공했습니다. 2030년 개최지인 프랑스 알프스 지방의 경우 IOC는 프랑스 정부가 의회 선거 등의 영향으로 재정 보증을 충족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조건부로 개최를 승인했는데요. IOC는 2025년 3월 1일까지 의회 총리 서명 비준을 맞춰야지 동계올림픽 유치를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냐발 반정부 시위가 우간다와 나이지리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증세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케냐와 국경을 맞댄 우간다에서 청년들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간다 청년들은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아니타 어몽 의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다음 달 1일 경제난 해결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청년들은 케냐 시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는데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나쁜 정치를 끝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석유와 전기요금 인상안 철회, 무상교육 강화, 인플레이션 대응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현지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중 조종사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네팔 사우리아 항공사 여객기 bombardier CRJ-200이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여객기는 카트만두를 출발해서 휴양 도시인 포카라를 향하던 중에 갑자기 뒤집히면서 활주로 동쪽에 위치한 계곡으로 떨어졌는데요. 사고 원인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1명을 제외한 18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가는 네팔에서는 험준한 지형, 낡은 항공기, 불충분한 비행 훈련 등으로 항공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자고 나면 바뀝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CNN과 SSRS가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 중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그리고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인 22일부터 23일까지 유권자 1,631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약간 지지율이 높았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사실상 박빙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4월과 6월의 조사에 참여했었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달과 6월달 조사에서 모두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으로 상대가 바뀌자 격차가 줄어들게 된 건데요. 네. 앞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었던 응답자의 95%가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앞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92%가 선택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젊은 층, 흑인, 라틴계,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4월달과 6월달 조사에서 35세 미만 응답자의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한다고 대답했는데요. 네. 42%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한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47%가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고 대답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로 비율이 줄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 바뀌면서 흑인 유권자 지지율이 70%에서 78%로 올라갔고요. 네. 라틴계 유권자 지지율은 41%에서 47%로 역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성 유권자도 지지율이 46%에서 50%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 좋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라고 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상승세가 끝까지 대선 때까지 그러길 바라겠죠. 네. 사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지지율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올림픽 끝나고 얘기하시죠. 프랑스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올림픽 끝나는 다음 달 11일에 새 총리를 그때까지는 임명하지 않겠다. 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야당은 입장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은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현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1위 차지한 좌파 연합인 신민중연선 NFP를 거론하면서 그들이 이번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범여권 그리고 NFP 극우 국민연합 중 그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인 NFP에서는요. 루이스 카스테 파리시 재정국장을 새 총리 후보로 제안하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총리를 지명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네. NFP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당, 녹색당 그리고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LFI 그리고 이제 공산당 4개 정당이 지난 2주 동안에 총리 후보를 누구로 할지 회의를 했었고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네. 한편 말씀드렸던 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대표인데요. 멜랑쇼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거부하고 새로운 공화 전선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좌파 연합인 NFP는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하고도 자신들에게 정부 구성을 맡기지 않고 있고 범여권 인사를 다시 총리에 임명하기 위해서 각종 명분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3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좌파 연합에게 국정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지금까지 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FP는 임기 내내 친기업적 정책을
펼쳤었던 마크롱 정부와 날을 세웠고요. 그리고 하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연금 개혁 폐지 법안을 같은 날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새 총리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올림픽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내일 네. 모레가 되겠는데요. 선수촌 골판지 침대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이런 놀이가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골판지 침대가 등장한 것이 도쿄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이번 파리 올림픽도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똑같이 이 골판지 침대를 도입을 하긴 했는데 선수 사이에서 이거 진짜 튼튼한가? 내구성 테스트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도쿄올림픽 당시 200kg 하중을 견디도록 이 골판지 침대가 설계가 돼 있어서 사실 운동선수들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두 사람이 올라가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개선해서 네.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 납품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쿄 올림픽 다이빙 남자 싱크로 10m 플랫폼 금메달을 포함해서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딴 영국의 간판 다이빙 선수인 토마스 데일리가 직접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오, 네. 골판지로 된 침대 프레임을 손으로 두드려보고 네. 침대 위에서 이렇게 점프를 한 겁니다. 빵빵 아이들처럼.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튼튼하다 괜찮다라면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린 건데요. 다이빙 선수니까 또 얼마나 점프를 잘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호주 여자 테니스 대표팀 선수들도 네. 테스트에 동참했는데요. 골판지 침대를 발판으로 삼아서 오르고 내리는 스텝업 동작을 운동도 하시고 네, 선보였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위에서 허리에 고무줄을 메고 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대 내구성 강도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침대로 체력 훈련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있는 조직위원회가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안기로 않겠다 했다가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럼요. 결국 반발이 너무 컸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각 나라별로 그럼 좀 잘 사는 나라들 위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예, 사비를 털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나라들이 그렇죠. 불만이 있었고요. 그건 좀 그래서 불평등하죠. 소형 에어컨 2,500대를 이번 달 말까지 선수촌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바퀴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선수촌 내에서 어디든지 움직일 수가 있고 네. 또 대기간 지급되는 카드를 통해서 선수들이 유로로 에어컨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파리 올림픽이 이번 주 토요일에 네, 개막을 우리 시각으로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대화와 협상. 예, 늘 중요한 문제죠. 외교 무대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인 쿨레바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대화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통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쿨레바 장관과 중국 남부 지역에서 만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5일 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달에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추진한다면서 이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평화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으로 성사된 회의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데 지난달 있었던 1차 회의에서 러시아는 불참했었고 사실 성과도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번 언급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또 쿨레바 장관 언급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와 좀 협상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맞습니다. 밝힌 건데 우크라이나 국민 3명 중 1명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3명 중 1명이 종전을 위해서는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9개월 돼갑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네, 2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국민 3명 중 1명꼴로 영토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우 국제사회연구소가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크라이나 국민 3,07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네. 응답자 중에서 32%가 일부 형태의 영토 양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는 답변 비율은 지난해 5월 달에 10%에 불과했는데요. 네. 지난 연말 역시 10% 변동이 없다가 올해 2월 달에 26%로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네네. 답변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영토 양보도 반대하는 응답 비율이 55%로 절반을 넘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5월 달에는 작년 5월 달인데요. 포기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84%였으니까 강경했네요, 이것 역시 이때는. 예, 네.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1년 사이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네. 설문조사는 러시아 점령제 주민과 외국을 떠나는 피난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아무튼 뭐 빨리 전쟁이 좀 끝나는 네. 방향으로 대화와 일단, 협상이 좀 진행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주장은 아직까지 영토 포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영토를 해서라도 또 종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흉물이 된 유물이네요. 네. 스페인에는 10,000채가 넘는 고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산 부족 때문에 제대로 복원되지 못해서 거의 흉물이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이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 시기인 1949년 4월 달에 국토에 있는 모든 성을 보호한다는 왕실 법령을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네. 1952년에 관련 협회가 설립이 됐고 고성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전역의 최소 1,340 스페인 전역에 스페인 전역에 1,342채가 이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이 중에 6,000채 가량이 11세기에서 16세기 정도에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파라도르라고 아주 유명해요. 스페인의 이 고성들이. 아, 정말. 진짜요? 예. 그 숙박 디즈니- 시설로도 이용이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백설공주의 그 배경이 된 성이 있는데요. 세고비아에 있는 알카사르 성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예도 있지만 네. 200채 정도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 최근에 이제 고성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보존에 공을 들이고 있긴 한데 네. 엉터리 복원해서 오히려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은 지 1,000년이 넘은 성벽을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것으로 복원을 하면서 좀 이게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된 성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보호 법령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지역 내 고성의 복원 관리 책임을 맡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호텔로 쓰거나 아니면 네. 레스토랑 그리고 또는 기록 보관소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투장으로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고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에어컨 이런 거 설치할 게 없기 때문에 물을 한 모금 드시고 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쓰시면 이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성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 냉방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워서 공간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아무래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너무 성들이 안타깝네요. 꽤 많다고 합니다. 예, 뭐 새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잘 보존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도 잘 복원하면은 또 그럼요.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응원 받으면서 휴가 가요. 참 좋을 텐데요. 네. 응원 받으면서 휴가. 일본에서 육아휴직 중인 동료 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삿포로 맥주가 사원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그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네. 금액은 휴직하는 사원의 직무, 휴직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휴직하면 동료들은 약 6만 엔 돈으로 53만 원 정도 직무 대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눠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누가 한 명 가면 사실 일이 많아지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업무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네. 그냥 일만 많아지는 거니까 네. 이제 불만이 조금 있을 수밖에 네.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수당을 돈으로, 해결하게 되는 준다고 거고요. 그리고 하니까. 한 장난감 업체는 육아휴직 신청한 사원이 속한 부서에 응원수당을 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수당 액수는 휴가자 급여에 따라서 이제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전기공업업체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료들에게 최대 10만 원, 88만 원까지 우리 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상보험화재 보험회사 측에서는 작년에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신설해서 올해 4월달까지 무려 9천 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도쿄신문은 사원의 육아휴직에 따라서 업무 부담이 커지는 동료들의 불공평하다는 감각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사원들이 육아휴직 갈 때 좀 마음 편하게 쉽게 갈 수 그렇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측에서 이직을 방지하고 사원들의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출산 많이 해라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혜택이 있고 현실적인 도움을 방안이 줘야지 있어야죠.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한 취업 정보 사이트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따르면요, 지난 3월달 조사 결과인데요, 육아휴직자 사용자 중에서 여성은 27%, 남성은 15%가 휴직하기가 불안했던 이유가 주변에 너무 미안해서 맞아요. 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작년 출산,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1.2명.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높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낮아지는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이렇게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합계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데 한 명 정도 이제 낳는 게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노마스 올레. 예. 네. 콜롬비아 대통령실이 노마스 올레라고 부르는 투 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네. 올레는 투사들이 그 움직임에 맞춰서 지르는 관중들의 구호. 올레 맞아요. 이러잖아요. 이런 건데요. 노마스 올레는 올레 이제 그만 이런 네. 의미입니다. 더 이상 올레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수도 보고타에 있는 산타마리아 광장에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1930일 지어진 이 광장은 최근에 투장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전통이나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투를 유지한다는 당위성은 이제는 없었다면서 사람이든 그래요? 동물이든 다른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위해서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3년 정도 과도기에 거친다고 하고요. 2027년 중순부터 투 경기를 전면 금지할 계획인데 10곳의 투장은 콘서트홀 또는 전시장으로 설계를 병행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개축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투가 예, 전통적인 네. 어떻게 시작됐는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서부 유럽에서 이 투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식민지배에 있었던 남미에서도 보편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캄캄한 공간에 가둬뒀던 소를 햇볕이 내리쬐는 경기장으로 끌어내서 이제 투사가 천을 흔들면서 소가 흥분하도록 해서 이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전통적인 투 경기는 투사가 흉기로 소를 찔러 죽이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 경기장 안에서 소의 공격을 받고 투사가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는 동물 학대, 안전 등의 문제로 투 경기를 금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 투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지난 5월달에 찬성 93표, 반대 단투표 이렇게 나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영국이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쿠바, 니카라과, 파나마 등은 이미 투 경기를 금지시켰고요. 네. 반면에 프랑스, 포르투갈, 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는 아직까지도 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마빈 게이와 테미 테렐이 함께 부른 노래 Ain't No Mount High Enough 함께 듣겠습니다. Listen, baby, ain't no mountain high, ain't no valley low, ain't no river wide enough, baby. If you need me, call me.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how far. Don't worry, baby.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in a hurry. You don't have to worry. Oh, baby, there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in't no valley low enough, ain't no river wide enough to keep me from getting to you, baby. Remember the day I set you free? I told you you could always count on me, darling. From that day on, I made a vow I'll be there when you want me, some way, somehow. Oh, baby, there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in't no valley low enough, ain't no river wide enough to keep me from getting to you, baby. Oh, no, darling. No wind, no rain, or winter's cold can stop me, baby. No, n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고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식별된 대남 쓰레기 풍선은 500여 개이며 우리 지역에는 48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내용물은 대다수가 종이와 비닐류의 쓰레기였으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정산과 환불 지원 사태를 겪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포에 밤사이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수많은 중소판매자의 자금 경색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 등 부적격 사업자에게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1,100억 원을 넘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지원 취지와 달리 지급된 돈은 3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수입이 늘고 민간 소비가 줄면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난 1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 성장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대해 새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 전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숭이들 패싸움 때문에 태국 지방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태국 소식을 접하는 해외 소식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바로 태국 원숭이 패싸움 소식인 것은 저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원숭이들의 이런 싸움은 태국에서는 아주 흔하고 자주 있는 일들입니다. 네. 원숭이 전쟁이 한국은 물론 해외 외신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전 일입니다. 당시 롯불이라는 방콕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북부 마을에서 네. 일명 사원파와 길거리파 원숭이 무리들이 대낮 길거리에서 시비가 일어났고 이어서 수천 마리의 양측 무리들이 싸움을 일으켰다고 해서 뉴스에 실렸었는데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싸움들은 태국 전역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뉴스를 통해 전해졌던 패싸움이 일어난 롯부리의 프랑 쌈요스는 이 지역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면서 원숭이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프랑 쌈요스는 세 개의 프랑, 즉 첨탑이 있는 사원인데요. 네. 이곳 주변으로 약 7천여 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황이 심각해진 겁니다. 3년째 원숭이 페스티벌이 개최되지 못하고 관광객이 끊기면서 먹이 공급도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원숭이들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변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급기야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원숭이들도 뭐 무슨 파이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와, 이 작은 지역에 수천 마리, 7천 마리라고 하셨나요? 이 원숭이들이 엄청난 숫자가 살고 있어요. 이게 떼지어서 이렇게 사는 지역이 많은가 봐요. 예, 태국에는 이런 긴 꼬리 마카크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비단 롯뿌리 프랑쌈녀만이 아니라 네.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 파타야, 후어힌, 하다못해 푸켓이나 치앙마이 등지에도 원숭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은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원숭이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태국 국민들 대다수가 믿고 있는 불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하나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네. 태국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종교로 그래서 인도 힌두교의 대서사시 라마야나를 태국식으로 각색한 라마키안을 그들 불교의 중요한 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라마키안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네. 라마키안에는 윤회를 거듭하는 주요 인물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 얽히고 설킨 인물들이 적이 되고 아군이 되어 주인공을 돕거나 괴롭힙니다. 네. 이 중에서 주인공을 돕는 가장 극적인 인물이 바로 몽키 킹 하누만입니다. 그리고 하누만 캐릭터의 주요 아이디어가 바로 태국의 긴꼬리 마카크 원숭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원숭이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건데, 그 생활하는 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원숭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원숭이를 추앙하거나 신으로 모시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네. 태국에서 원숭이는 신을 직접 돕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에는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나 사자도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친근하고 영웅적인 동물이 바로 원숭이이고 그 원숭이들의 왕이 바로 하누만입니다. 라마키안의 하누만은 현대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오공도 네. 바로 하누만을 모태로 태어난 캐릭터고요. 그렇군요. 일본의 괴수물 울트라맨도 네. 사실 라마키안의 원숭이왕 하누만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한 업체는 일본의 울트라맨 캐릭터를 상대로 저작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며 양국에서 법정 다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원숭이 무리끼리 싸움을 많이 하는가 봐요. 예, 원숭이는 무리동물입니다. 작게는 가족 단위, 크게는 알파 메일을 중심으로 한 집단으로 서식을 합니다. 태국 긴꼬리 원숭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 마리의 대장 밑에 돌격대장 여러 마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면서 자주 찾는 후아인 남쪽의 한 마을 동산 꼭대기에 있는 불교 사원은 경치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이곳 역시 사원 동산의 산 정상 쪽 무리와 산 아래쪽 사원 계단 입구파가 두 편으로 나눠서 매일 아침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주 치열해서 네. 이들 싸움 중간에 잘못 위치하게 되면 네. 그 무서움과 치열함에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먹이를 두고 서로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싸우는 무리가 작으면 그 싸움이 그치겠지만 롯뿌리 뿌랑쌈녀은 수천 마리의 절반과 또 다른 절반의 무리들이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야말로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예. 그 원숭이들도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피해주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래전에는 함께 상생하며 살던 원숭이들과 인간들이 이제는 서로 불편하고 공생하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사실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네. 저는 롯뿌리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네. 원숭이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롯뿌리에는 다른 관광지도 많으니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가 되면 롯뿌리 일대 평야에는 끝도 없는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유명 광고에 등장했던 해바라기 밭. 이를 지금도 롯뿌리 인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콕에서 하루 일정 기차 여행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농장을 비롯해서 유명한 파삭, 쫄라싯, 담수 대형댐과 우기철에 만나는 물길을 통과하는 기찻길, 일명 센과 치이로 기찻길도 이곳 롯뿌리 인근에 있어
추천하는 여행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되새겨볼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사 김상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얼마 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가 총격 피습을 당했죠. 네. 그때 미국의 한 보수 진영 타블로이드 매체가 네. 총격범을 중국인이라고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오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 네. 오보라고 하기에는 인종차별 냄새가 좀 처음부터 납니다. 그냥 중국인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알아보지도 않고. 예. 그거 말고도 온라인 공간에는 총격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여러 명이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국내를 막론하고 가짜 뉴스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상대방을 위해 음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짜 뉴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뭐 사치와 허영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녀 때문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닌가 봐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는 얘기도 있고 예, 그렇죠. 부풀려진 예, 얘기도 부풀려진 있고. 얘기도 있고요. 아, 네. 보통 이 고위직 관료 부인들이 얽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골로 이제 그렇죠. 발생하죠. 네, 네. 얼마 전에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때도 네. 일각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예 뭐 사치 허영 뭐 이런 쪽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떤 한나라의 왕비였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소박하거나 검소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왕비로 있었던 초기에는 사치스러운 측면도 꽤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도박빚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왕비들과 비교해 보면 네. 전반적으로 더 사치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네.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었던 예산, 네. 이 예산의 10%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사치스러운 건 아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제 왕비였으니까 대부분의 귀족들만큼 사치는 부렸다. 하지만 사치의 상징이 될 정도로 돈을 네. 펑펑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요.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이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좀 과장됐을 수 그렇죠. 있다. 약간 과장됐을 네, 수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봅니다.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살아있을 때 만들어졌던 가짜 뉴스들이 네. 지금까지 떠돌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스트리아 여왕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인데요. 11번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자유분방하게 자랐대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홍기가 차니까 이제 프랑스 황태자인 루이 16세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네. 예.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예, 그 유명한 인물이죠.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카를 6세의 유일한 후계자였는데 그 당시 살리카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황제가 될 수 없다는 법이었거든요. 이 법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황제 즉위를 반대했고 그래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남편을 명목상의 황제로 내세운 다음에 실제로 통치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이 마리아 테레지아를 오스트리아의 극모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11번째 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오스트리아 어떻게 보면 공주인데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간 거잖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정략 결혼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정략 결혼이죠. 사랑을 해서 하는 결혼은 아닐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서로 원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예. 두 나라는 이제 동맹을 맺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당시 유럽 대륙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네. 일단 오스트리아를 놓고 보면은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 통일을 놓고 프로이센과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이 이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오스트리아로서는 좀 제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강력한 동맹국이 있는 게 아무래도 나을 테고 그래서 강대국 프랑스와 손을 잡은 겁니다. 예,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전 세계에서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독립 전쟁이 있을 때도 이제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전 세계에서 대결하고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또 프로이센이 더 커지는 것도 이제 원치 않았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으면은 나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두 나라가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렇군요. 국가 간의 결혼인데 그래도 어쨌든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까 프랑스에서 처음에는 좀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 영 대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가 아닌 오스트리아 여자라는 것 때문이죠. 네. 그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뭐 마리 앙뚜아네트도 원래 자유분방하게 네, 자랐기 네. 때문에 엄격한 프랑스 왕실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숨이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이제 프랑스 궁정 예절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너무 힘든 관행들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약간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리타분한 귀족들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랑 잘 맞는 그렇겠죠. 젊은 귀족들과 어울렸고요. 네. 근데 여기에 약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네. 이 측근을 들이면서 이 측근들만 총애하는 약간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방식들이 이제 기존의 귀족들을 이제 살짝 건드린 거죠. 그렇겠죠.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귀족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자가 네. 궁정 문화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오스트리아 여자라고. 예. 이 국모가 될 사람을 오스트리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이 결혼이 분명히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서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반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일시적으로 손을 잡긴 했지만 두 나라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의 간첩으로서 프랑스에 왔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시댁 생활이 좋을 리는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점점 마리 앙뚜아네트는 외톨이 신세가 돼갑니다. 어쨌든 뭐 싫은 거는 개인의 감정이고 왕비잖아요. 이제 국모가 될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1776년에 남편이 루이 16세가 이제 대관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앙뚜아네트는 이제 왕비가 됐죠. 그렇죠. 이제 권력이 더 가까워서 그런 건지 오히려 비방과 험담은 더 이제 심해집니다. 이제 귀족과 내각 관료들은 이제 왕비가 자기 나라인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또 공격할 빌미가 있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자를 처음에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데 네, 후계자를 네. 못 낳기 때문에 공격의 이제 대상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루이 16세의 동생 부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예상이 되시죠. 그렇죠. 야, 어떻게 예, 하냐? 예. 넘겨줘라. 네. 예, 너희들이 하지 말고 왕위 상속권을 조카에게 넘겨줘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얼마 후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런 논쟁은 사라져요. 네. 논쟁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그녀를 이제 헐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처에 널려 있죠. 네. 우연찮게 어찌 보면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제 가짜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돌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예,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약간 좀 말하기 좀 민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냐하면은 네. 그 모략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성을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등장하는 외설적이고 음란한 그림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유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의 글들이 나돌았는데요. 뭐 왕비는 남편이 왕과의 관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시동생과도 관계를 갖는다. 좀 심하죠. 또 있습니다. 왕비는 성적으로 문란해서 남자는 물론 여자들을 끌어들여 동성애를 즐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더 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왕비는 자식들과도 근친상간한다. 심하죠. 네, 그러네요.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되는 건가요? 뭘 얻으려고 이런 뉴스를 퍼뜨리는 걸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보수파 귀족들은 오스트리아 왕비를 이제 견제할 필요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이런 보수파 세력 말고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혁명 분위기가 돌고 있었는데 네. 혁명파들도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혁명파는 이제 지배층이 부패했다는 점을 이제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왕비가 오스트리아 첩자다. 왕비가 사치만 일삼고 음란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민중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배층이 상당히 반감을 그렇죠. 가져야 되겠죠. 그걸 노린 거죠. 예, 뒤집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가짜 뉴스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예, 이제 결정타가 한번 터집니다. 이게 유명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인데요. 네. 이 6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입니다. 예, 이걸 놓고 일대 사기극이 벌어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전부 이제 다 분해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 600개가. 예, 그래서 다 따로 팔았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복제품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네. 이게 가짜 뉴스로 이제 발전하면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큰 이제 곤욕에 처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선왕이자 할아버지가 루이 15세거든요. 네. 근데 루이 15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이제 그 정사를 정부, 그러니까 애첩이라고 그러죠. 그 애첩에게까지 맡길 정도로 이제 무능했거든요. 예. 근데 이 루이 15세가 애첩에게 주려고 바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목걸이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루이 15세가 이제 사망하고 말아요. 예,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석상은 어쨌든 돈은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사겠냐고. 네.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국가 재정이 좀 힘드니까 네. 어렵다라고 거절을 하죠. 오, 네. 예.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추기경과 백작분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추기경은 이제 왕비에게 청탁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청탁을 해야 되니까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백작부인이 그 점을 이용해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왕비에게 선물하면 네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은 이 말을 믿고 네. 그걸 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백작부인은 어떻게 하냐?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비와 비슷하게 생긴 매춘부를 고용해서 실제처럼 속이고 그걸 받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비난받을 대목이 없죠. 사기극에서는. 네. 그렇죠. 전혀 없죠.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가짜뉴스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왕비가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종했다고 믿는 겁니다. 너무 억울했을 것 그쵸. 같은데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보면 촉발됐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타였죠. 억울하네요. 예. 예.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 혁명 정신이야 물론 숭고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적어도 마리 앙투아네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짜뉴스의 희생자가 된 거죠. 그러네요. 예. 뭐 희생자,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실제 프랑스 혁명 그 기간에도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파리의 여성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시위를 벌이면서 이런 구호를 외쳐요. 시민에게 빵을 달라.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냉소 조소를 하면서 빵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이게 또 일파만파였죠. 예,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의 참회록에 나온 겁니다. 네.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나오는데 네. 이거를 교묘하게 뒤집어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얘기한 것처럼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글쎄요. 지배층을 비방하고 민중을 선동하려고 이런 말을 이제 혁명 세력들이 만든 거죠. 네. 결국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이 됐는데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남편이 먼저 처형이 됐고요. 그다음 네. 처형이 됐는데 그 혐의가 이제 좀 약간 여기도 가짜 뉴스의 그 영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와 내통했다는 혐의가 하나 더 있고요. 네. 그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가 오빠인데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했는데 이제 그게 내통으로 이제 둔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국고를 낭비했다는 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들 루이 17세와 근친상간했다는 혐의가 법정에서 버젓이 제기됩니다. 네. 가짜 뉴스였죠. 근데 심지어 이 이야기는 그래서 나중에 혁명정부 내부에서도 야 이건 너무 심했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예. 당시에는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결국 형장에이스로 사라졌습니다. 이 가짜 뉴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마리 앙뚜아네트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당시 모순적인 체제, 그러니까 네. 구체제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다 비난받아야 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측면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죠.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제 그녀에 대한 동정론도 이제 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이 넘어서까지 기업까지 왜곡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네. 얘기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해와 진실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오늘 살펴드렸습니다.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